집안의 귀한 인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내 유 이놈, 씨가 감히 나섰습니다. 거짓으로 모두를 속이려 하다니. 사랑채 담장 아래서 인삼 껍질을 발견했다고 모든 눈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아내마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선비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억울하다는 말 함께 한마디에 선비의 궁금증을 아무도 듣지 열어보겠습니다. 선조 임금 제위 말년의 일이옵니다. 임진년에 외란이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시절, 전라도 전주 인근의 고을에는 이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북풍은 소나무 가지를 꺾을 듯 울부짖으며 온 천지를 휘감았습니다. 눈은 밤새 소복소복 쌓여 기와지붕 위에도 돌담 위에도 마당 귀퉁이 항아리 위에도 하얀 이불처럼 덮였지요. 어느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가 그나마 사람 사는 온기를 알려줄 뿐 사방은 얼어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전주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으로 이름난 정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 사내 하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27살 강명윤이었습니다. 무명 두루마기 한 벌만 걸친 그의 몸은 삭풍에 떨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버선조차 없었습니다. 두 발이 눈 속에 파묻혀 이미 감각을 잃어가는데도 명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굳게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로 짠 대문은 안에서 걸쇠가 채워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윤이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장모님, 소인이 정령 결백하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목소리는 싸늘한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한참 만에 돌아온 것은 한겨울 냇물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의 귀한 약재를 훔쳐 팔아먹은 도둑놈을 어찌 한순간인들 더 두겠느냐. 당장 꺼지거라. 명윤의 무릎이 스르르 꺾이며 눈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아래로 차가운 눈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일어설 기력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먹구름 사이로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지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참으로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2해 전 선선한 바람이 황금빛 들녘을 흔들던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강명윤은 그날도 낡은 집신 한 켤레에 발행갓을 쓰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양새는 누가 봐도 몰락한 집안의 가난한 선비였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는 고조할아버지 대의 벼슬길이 끊긴 이래 대대로 기울어 온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논 한 마지개 없었고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를 손에서 놓은 적은 없었지요. 사서삼경은 물론이요. 어렵게 구한 동의보감 한 권을 닳도록 읽고 또 읽어 그 내용을 거의 외다시피 하였습니다. 허기가 지는 날에는 책 속의 글자들이 두부처럼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다지요. 그날 산길을 지나던 명윤의 귀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아래 비탈진 곳에 말 한 필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은 규수가 땅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그만 타고 있던 주인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명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탈을 내달려 규수 곁에 다가가 맥을 짚어보니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되 발목이 삐고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옆에 자라는 풀들 중에서 피를 먹게 하는 쑥을 뜯어 지시겨 상처에 붙이고 규수의 발목을 저고리 고름으로 단단히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까지 업어 데려다 주었지요. 규수는 눈을 뜨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명윤의 맑은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다고 훗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규수가 바로 정씨 가문의 무남 동료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은 전주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정씨 집안의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단 옷을 입고 자랐고 사랑받으며 귀히 길러졌지요. 그러나 소령은 그런 환경에서도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명윤을 잊을 수가 없었던 소령은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 어머니 최씨 부인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녀 이분과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최씨 부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눈앞에 선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갓은 낡았고 도포는 기웠으며 신발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부잣집 마나님으로 고을에서 체면 하나로 살아온 최씨 부인에게 그 모습은 실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런 거지 선비를 대릴사위로 드리라고? 최씨 부인은 한사코 반대했지만 딸이 눈물로 매달리는 것을 끝내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딸 하나뿐인 집안에 대릴사위를 드려야 했고 무엇보다 소령이 그 이후로 밥도 잘 먹지 않으며 여위어 가자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하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그렇게 강명윤은 정씨 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명윤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명윤을 처음부터 식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가 무섭게 명윤을 불러 장작을 패게 하고 마당을 쓸게 했으며 무거운 물동이를 치게 했습니다. 밥상은 행랑채 노비들과 같은 상을 받았고 그마저도 국물이 식은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사랑채 한 칸을 겨우 얻었지만 문풍지가 뚫려 칼바람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남자가 벼슬도 없이 처가에 얹혀 사는 꼴이라니 이 집안 망신이 따로 없소. 최씨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명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조카 며느리 유씨였습니다. 유씨는 정씨 집안 조카의 아내였는데 집안 드나들기를 제 집 안방처럼 하며 최씨 부인의 귀를 시도 때도 없이 간지렸습니다. 어머님, 저 선비 양반이 또 책 읽는다고 하루 종일 빈둥대더이다. 그 사이 집안 쌀독이 줄어드는 건 눈에 안 보이시옵니까? 저런 식객을 두면 가산만 축납니다요. 유씨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틀린 말이라 할 수 없으면서도 명윤을 향한 시선을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지요. 최씨 부인의 눈살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찌푸려졌습니다. 명윤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무리 허드레시를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냈고 틈만 나면 동의보감을 펼쳐 약초의 성질과 처방을 공부했습니다. 군자는 궁할수록 더욱 뜻을 굳건히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내 소령은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남몰래 따뜻한 밥을 더 얹어 내오기도 하고 밤늦게 책 읽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소령은 그저 남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명윤은 그 모습 이대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집과 친정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여인네의 슬픈 운명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최씨 부인은 이듬해 봄으로 예정된 자신의 환갑잔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잔치를 앞두고 먼 곳에서 귀하게 구해온 인삼 몇 근이 안채 깊은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산삼에 버금간다는 그 인삼은 최씨 부인이 환갑 보약으로 다려 먹으려 아끼고 또 아끼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 인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유씨가 나섰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랑채 쪽을 향하며 유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른 새벽에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요. 저 서방님 방 앞에 인삼 껍질이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명윤은 2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니올시다. 소인은 그 약재에 손 한 번 댄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최씨 부인의 눈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쌓인 것이 있던 터라 유씨의 말 한마디가
기름 위에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소령은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단 한마디만 남편 편을 들어주었으면 했지만 소령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명유는 그날 밤 버선도 신지 못한 채 한겨울 어둠 속으로 내쫓겼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은 명유는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르고 수척한 볼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는지 녹아든 눈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인가? 명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저앉은 몸을 일으키는 두 다리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눈밭을 딛고선 그의 발걸음이 산 쪽을 향했습니다. 칼바람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씨 가문의 안채 한 창가의 촛불 하나가 가물가물 흔들리고 있었으니 그 너머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밤바람에 실려오는 듯도 했습니다. 이것이 강명윤, 훗날고 올 사람들이 살인명이라 부르게 될 그 선비의 가장 춥고 가장 깊은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날과 누명,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여 좋은 시절에는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건만 고된 시절에는 하루가 열흘처럼 길게 늘어지는 법이옵니다. 강명윤이 정씨 가문의 사위가 된 지 2해가 지나도록 그 집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딸기채 울기도 전에 행랑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씨 부인이 잠에서 깨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명유는 그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오그라들었지만 꾸물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름한 바지 저고리를 걸치고 뜰로 나서면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더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는 일은 명윤의 몫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것은 행랑채 머슴덕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최씨 부인이 슬며시 명윤에게 이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명윤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툭, 툭. 장작 패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졌지요. 장작이 끝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끝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어 물독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명유는 차가운 사랑채로 돌아와 동의보감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곱아 책장을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글자들을 눈에 담는 그 순간만큼은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은 하루 2번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행랑채 한 켠에 놓인 작은 상 위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 나물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식은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덜어는 쉰내가 나는 김치가 올라오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지만 이내 명유는 그 상에서도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굶는 것보다는 나았고 밥알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게 해주는 힘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내의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은 남편이 행랑채에서 식은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눈을 피해 따뜻한 국을 따로 그릇에 담아 명윤의 방 앞에 살며시 놓고 가곤 했습니다. 명윤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때면 소령이 조용히 들어와 기름 심지를 돋우고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만 전해지는 온기였지요. 명윤은 그 온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아내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소령이 처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자란 사람이
그 그늘을 하루아침에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소령이 편히 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명윤은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거나 아니면 의수를 더 갈고 닦아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처가살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새벽마다 도끼를 들게 하고 차가운 방에서도 책장을 넘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명윤이 아무리 참고 견뎌도 이 집에는 그가 편히 쉴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유 씨였습니다. 유 씨는 정씨 집안 큰 조카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이웃 고을에서 장사를 하는 까닭에 유 씨는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정씨 가문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그 명목은 시할머니 뻘 되는 최 씨 부인을 문안하는 것이었지만 실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정씨 가문에는 전답 수십 맞이기에 곳간 가득한 재물이 있었고 유 씨의 눈에는 그것이 항상 어른거렸습니다. 아들이 없는 최 씨 부인의 재산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유 씨는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강명윤이라는 가난한 선비라는 사실이 유 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저 서방님께서 사랑채에 틀어박혀 종일 책만 읽으시더이다요. 그러는 사이 쌀독은 또 줄어들었겠지요. 유 씨는 최 씨 부인 앞에서 말을 고를 줄 알았습니다. 대놓고 욕하는 법 없이 마치 걱정하는 척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름이 잘잘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읽고 오신 재산이 저런 무능한 식객 때문에 축나는 것 같아 소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요. 이 집 살림이 언제까지 버텨낼는지.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유 씨의 말이 전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틀린 말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위가 과거를 보겠다며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최 씨 부인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으니까요. 유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명윤이 새벽에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을 보고 행랑채 노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불쌍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이 집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야. 아씨를 꼬여 들어왔다 이거지. 두고 봐라. 저희 때문에 이 집 가산 다 날아간다. 행랑채 노비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날마다 같은 말을 들으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퍼지는 법이지요. 어느새 집안 노비들 사이에서 명윤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들여다 주는 아이는 밥그릇을 툭 내려놓고 달아났고 덕쇠는 마당에서 명윤과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비보다 못한 대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안채의 식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있을 환갑잔치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내 환갑을 허투루 치를 수는 없다. 전주 일대에서 우리 집 체면이 어떤데 잔치 하나를 볼품없이 치르면 그게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된다. 온 고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잔치를 준비하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들뜬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니 환갑잔치만큼은 제대로 차려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음식을 준비하고 악공을 부르고 먼 친척들을 초대하는 일들이 하나씩 거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 씨 부인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몸보신을 위한 귀한 약재였습니다. 먼 친척 어른이 강원도에서 보내온 인삼이 있다. 거의 산삼에 버금간다 하던데 그것을 곳간 깊이 모셔두어라. 내 환갑 전에 그 인삼으로 보약을 지어 마실 것이니. 유 씨가 제일 먼저 두 손을 모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옵니까? 강원도 인삼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환갑까지 잘 모셔두어야겠습니다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인삼이 사라진 것은 첫눈이 내리기 사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곳간을 열어보니 단단히 봉해두었던 인삼 단지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유 씨만이 홀로 침착하게 집 안 곳곳을 살피는 척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무언가를 쥐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시옵소서. 유 씨의 손 위에는 인삼 껍질 서너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채 쪽 담장 아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요. 참. 유 씨는 말을 잇지 않고 눈길만 명윤 쪽으로 흘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길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아니올시다. 소희는 그 곳간 근처에도 가지 않았사옵니다. 명윤이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그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혼자 잠을 잔 새벽 시간, 아무도 그를 지켜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귀한 약재를 팔아 술값이라도 했느냐, 아니면 과거 준비 핑계로 어디다 썼느냐. 어머님, 소인을 믿어 주십시오. 맹세코, 닥치거라.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명윤의 모든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명윤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소령에게 닿았습니다. 소령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요. 한마디만, 어머니,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그러나 소령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윤은 그 침묵이 차가운 칼날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의 선언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도둑을 사위라 부를 수 없다. 오늘 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명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의 귀는 열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유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숙인 고개 아래로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명윤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 동의보감 한 권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가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책 한 권,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걸쇠 채워지는 소리가 쇠처럼 무겁게 울렸지요. 한겨울 밤바람이 명윤의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눈을 감았다가 이윽고 산 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동의보감이 차갑고 딱딱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약초의 발견. 사람이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하옵니다. 강명윤이 정씨 가문의 대문을 등진 그날 밤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갗을 베었습니다. 버선도 없이 눈속을 걷는 두 발이 처음에는 아팠다가 이윽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감각이 없으니 오히려 걷기가 수월했습니다. 명윤은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 그 굳게 닫힌 대문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다 눈이 쌓여 달빛에 희끗희끗 빛났습니다. 명윤의 품 안에는 동의보감 한 권만이 있었습니다. 책의 딱딱한 표지가 가슴을 눌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중턱 어딘가에 지붕이 무너진 빈 암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승려가 떠난 뒤 버려진 듯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처마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벽 세면은 그런대로 온전했습니다. 명윤은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쓰러진 나무 판자를 끌어다 문 쪽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명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살아남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윤은 동의보감을 펼쳐 겨울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칡뿌리는 땅을 파면 나왔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은 물에 우려내면 허기를 달랬습니다. 바위 틈에 붙은 이끼 중에도 독성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윤은 맨손으로 언 땅을 파고 두꺼운 소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암자 안에 떨어진 판자 조각을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습니다. 칡뿌리를 씹어 삼켰습니다. 배는 늘 비어 있었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동의보감을 펼쳐 읽었습니다. 불빛이 너무 약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외다시피 한 내용이라 눈을 감아도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한 차례 더 쏟아지고 난 뒤 날씨가 맑게 개인 날, 명윤은 먹을 것을 찾아 평소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능선을 2개 넘어 북쪽 사면으로 내려가니 바위가 겹겹이 쌓인 골짜기 안으로 작은 실개천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 개천 옆 바위 틈에서 명윤의 눈이 멈췄습니다. 덩굴처럼 뻗은 줄기, 뾰족하게 남은 마른 잎사귀의 형태. 틀림없었습니다. 천마였습니다. 명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땅을 조심스럽게 파 내려가자 곧 단단하고 묵직한 덩이 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위 아래 서너 뿌리가 더 있었습니다. 더 넓게 살펴보니 골짜기 안쪽으로 하수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귀하기로 이름난 약재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골짜기에 자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의보감이 말하기를 천마는 중풍과 어지럼증의 으뜸이요. 하수오는 원기를 보하고 오래된 허약함을 다스린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발을 들인 적 없어 보이는 이 골짜기에 이토록 귀한 것들이 있다니 명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눈 안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캐어 암자로 돌아가는 길,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쩐지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한낮인데도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길을 조금 내려오자 나무꾼 한 명이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명윤이 다가섰습니다. 어찌 된 것이오? 얼굴빛이 심상치 않소. 나무꾼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에 열병이 돌고 있습니다요. 벌써 열흘째인데 죽은 이가 3이나 나왔어요. 저도 사흘 전부터 몸이 이러합니다요. 명윤이 나무꾼 곁에 무릎을 꿇고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니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역병이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명유는 이 마을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도둑 누명을 쓰고 처가에서 쫓겨난 몸이었습니다.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나섰다가 오히려 의심이나 받으면 어찌할 것인지. 의원 면허도 없었고 약방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의보감 한 권 읽은 가난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정은 명윤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초가집 살인문마다 환자가 누워 있었고 돌보는 사람도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앓는 소리, 노인이 헛소리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고을 의원은 이미 사흘 전에 이 마을에 왔다가 속수무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 하나가 힘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명유는 품 안에 동의보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열이 높고 맥이 빠르며 구역질이 동반되고 온몸이 쑤신다는 증세. 명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겨울 추위와 습기가 몸에 파고들어 생긴 전염병이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도끼를 몰아내는 약초들을 한데 달인 처방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현계와 방풍을 중심으로 도라지, 생강, 대추 등을 넣어 달인 그 약이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씩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마침 캐어온 천마가 있었고 골짜기에서 함께 발견한 몇 가지 뿌리들이 처방에 필요한 약재와 겹쳤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마을 사람들이 집에 들여두었던 생강, 대추, 말린 도라지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명유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솥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명윤이 말없이 약을 갈고 환자의 맥을 짚으며 이마에 열을 식히는 것을 보자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첫째 날 밤 가장 위독하던 노인의 열이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10명 중 7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울음 대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윤은 손을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숙인 고개 아래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억울함인지 안도인지 감사함인지 명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서방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강명윤이라 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선비올시다. 그 이름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산골에서 내려온 선비가 역병을 잡았다는 소문은 인근 고을로 번져나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강물보다 빠른 법이니까요. 영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암자는 여전히 낡고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명윤이 바라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엎드려 울던 마을 사람의 따뜻한 손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동의보감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위기의 재회. 봄이 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역병이 잦아든 뒤로 명윤의 나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암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병 뒤끝에 기운이 없다는 노인이었고 다음에는 겨우내 골문 등창을 앓던 안악이었습니다. 명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캐어온 약초를 다려주고 동의보감에서 익힌 처방대로 침을 놓았습니다.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처지도 못 되었거니와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 박서방이 어느 날 쌀 한 마를 지고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선비 어르신,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면목이 없습니다요.
명윤이 사양하려 하자 박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요. 어르신이 거절하시면 저는 이 쌀을 여기 두고 갈 것입니다요. 명윤은 결국 받았습니다. 낡은 무명 도포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그날 저녁이 정씨 가문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한 밥상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명윤의 이름은 산 아래에서 고을 안으로, 고을 안에서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바람을 타면 막을 도리가 없는 법이지요. 전주 인근 고을에서 고치기 어렵다는 병을 앓던 사람들이 산길을 더듬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굳어 걷지 못하는 노인, 오랜 기침으로 밥도 못 먹는 젊은 아나, 경기를 자주 일으키는 어린아이. 명윤은 한 사람 한 사람 맥을 짚고 증세를 들으며 처방을 달리했습니다. 모두 고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큰 의원에게 가보라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낫는 사람이 낫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사람들은 명윤을 가리켜 산골명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살인선비라는 벼로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장 박서방이 나서서 암자 옆에 작은 판잣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 10명이 하루 만에 뚝딱 올린 허름한 집이었지만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클바닥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작은 화로도 하나 들여왔습니다. 이것이 강명윤의 첫 약방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약장도 변변치 않았지만 아침마다 환자가 찾아오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명윤은 벌어들인 것의 반은 가난한 이들의 약값으로 썼습니다. 돈 없는 이에게는 공짜로 약을 내주었고 형편이 되는 이에게만 값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까지 퍼지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주 성내에서 행색깨나 하는 양반댁 사람이 가마를 타고 산길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명윤은 그 양반의 맥도 가난한 농부의 맥과 똑같이 짚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전주 인근 정씨 가문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몸져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봄철 환절기 몸살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했고 한 달이 가까워지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이름 있다는 의원을 3명이나 불렀지만 3명 모두 쇼를 갸우시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증세가 어찌 된 것인지. 열은 없는데 기력이 빠지고 배는 아픈데 체기도 아니고 소인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증세로 소이다. 마지막으로 온 노의원은 방을 나서다 소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의 소견으로는 도끼가 몸에 쌓인 것 같습니다. 허나 어디서 들어온 독인지를 알아야 해독을 하지요. 이것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끼. 그 말이 소령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령의 나날은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며 약을 다리는 동안에도 소령의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울밤 맨발로 눈밭을 걸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남편 편을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소령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명함이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결백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것, 그것이 소령이 스스로에게 지우는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서방님, 살아계십니까? 밤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 장터에서 돌아온 몸종 점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령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아씨, 장터에서 신기한 소문을 들었습니다요. 산 위 암자에 용한 선비 의원이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 합니다요. 이름이 강서방이라 하던데 소령의 손에 들려있던 약사발이 흔들렸습니다. 강서방. 그 흔한 성씨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소령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소령은 점순이만 데리고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는 약재를 구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비단 치마 대신 무명 치마를 두르고 쪽진 머리에 수수한 비녀를 꽂았습니다.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올라가면 남편이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지, 남편이 있다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여름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산새들이 울었습니다. 소령은 치맛자락을 축혀잡고 숨을 몰아쉬며 올랐습니다. 한 구비를 돌자 작은 판잣집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환자 2명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령은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점순이가 소령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소령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다가 이윽고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한 호흡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윤은 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맥을 짚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환자에게 처방을 다 일러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소령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비해 온 말이 수십 가지는 되었는데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맛자락을 쥔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질 뿐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령이었습니다.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첩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한마디만 했어야 했는데 소첩이 너무 비겁하였습니다. 소령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길의 거친 땅 위였습니다. 점순이가 깜짝 놀라 말리려 했지만 소령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은 아내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자 그 차가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명윤이 천천히 몸을 낮추어 소령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땅이 차갑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2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소령이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증세를 고했습니다. 명윤은 말없이 듣다가 도끼라는 말에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을 보러 가겠소.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소령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명윤의 얼굴은 여전히 마르고 수척했지만 2 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소령은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권선징아.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날이었습니다. 강명윤이 산을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씨 가문의 행랑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쫓겨난 사위가 돌아온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었고 산골명이라는 소문을 들은 터라 기대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쪽에서 가장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 씨였습니다. 유 씨는 명윤이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수선을 부리며 안채를 오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선비가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유 씨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명윤이 소령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해 전 이 집에 처음 대릴사위로 들어오던 그 명윤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마르고 수척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굽히고 눈치 보던 기색이 없었습니다. 맑은 눈빛이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행랑채 노비들이 저절로 비켜섰습니다. 최씨 부인이 눈 안 채는 어두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있었고 방 안에는 양 냄새와 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눈가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기품 있는 마나님이었는데 그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 그저 아픈 노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윤은 문지방을 넘어 최씨 부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흐릿한 눈을 뜨다가 명윤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윤은 아무 말 없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명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으로 최씨 부인의 손등을 살폈고 혀의 색을 보았으며 눈 아래 안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무거운 것이 지나갔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명윤이 소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시는 보약이 있소? 아니면 몸에 좋다며 특별히 올리는 음식이나 탕이라도. 소령이 고개를 갸우시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있습니다. 유씨가 2달 전부터 어머니 기력에 좋다며 날마다 무언가를 다려 올리고 있었습니다. 검붉은 빛깔의 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드시고 나서 오히려 더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상하다 여겼습니다만 명윤의 2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탕을 구할 수 있겠소? 유씨의 방 한켠에서 작은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령이 직접 들고 나온 그 항아리 안에는 검붉은 빛깔의 마른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윤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손가락으로 조금 덜어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초호였습니다. 독성이 강하기로 이름난 약재였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극히 소량을 쓰면 풍을 다스리는 데 쓰이지만 날마다 다려 먹으면 몸 안에 독이 쌓여 기력을 갉아먹고 끝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독성이 강하기로 이름난 약재였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병처럼 보이게 하면서 명윤이 항아리를 든 채 천천히 유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유씨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호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다려 올리면 먹는 사람은 자신이 독을 먹는다는 것을 모른 채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2달 뒤면 어머님 목숨이 어찌 되었을지. 명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소령이 2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유씨, 이것이 무슨 짓이오? 유씨가 뒷걸음질 치다가 툇마루 기둥의 등이 닿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억울하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명윤이 항아리를 들고 유씨의 방을 꼼꼼히 뒤지자 숨겨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겨울 사라진 인삼을 팔아받은 돈꾸러미가 있었습니다. 명윤의 방 앞에 흘려두기 위해 남겨두었던 인삼 껍질 몇 조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유씨가 초호를 사들인 장터 약방 주인이 건네준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날마다 다려야 하는 양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씨가 결국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튿날 고을 사또 앞에 유씨가 끌려 나왔습니다. 약재 도난 무고 그리고 주인 독살 미수. 죄목이 셋이었습니다. 사또는 명윤이 내민 초호 항아리와 돈꾸러미 그리고 메모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유 씨의 이웃 몸종까지 증인으로 서자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선고했습니다. 재물을 훔치고 무고하여 사람을 내쫓은 것도 중죄요. 독을 써서 생명을 해하려 한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 유 씨는 유배에 처하되 떠나기 전 강선비의 약방에서 석 달간 노역하여 그간의 죄를 몸으로 갚도록 하라. 유 씨가 울며 고두하였습니다. 그 눈물이 진정한 뉘우침인지 한편 최 씨 부인은 명윤이 마련한 해독약을 열흘 동안 복용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밥상을 받아 수저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불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던 날, 최 씨 부인은 마당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는 명윤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최 씨 부인이 낮게 불렀습니다. 명윤아. 명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래로 최 씨 부인이 명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것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루 끝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가진 노인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에 행랑채 사람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다. 사람을 재산과 신분으로만 보았으니 그 눈으로는 진짜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 자네를 2해 동안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고 급기야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내쫓았으니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명윤이 마당에서 2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직 온전치 않으십니다. 자네가 일으켜 주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명윤이 천천히 마루로 올라가 최 씨 부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소인도 편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명윤의 약방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장박 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반듯한 초가집 한 채를 지어주었습니다. 약장을 들이고 문 위에 소령이 손수 쓴 간판을 달았습니다. 인해당,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명윤은 돈 있는 이에게 받은 것으로 돈 없는 이를 치료했습니다. 소령은 약재를 손질하고 탕을 다리며 남편 곁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암자를 지키던 명윤이 이제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약재를 다듬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약속대로 석 달을 약방에서 노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일에 손이 굳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나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난한 이들이 눈물로 고마워하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 있던 딱딱한 것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석 달이 끝나는 날, 최 씨 부인은 자진하여 1 달을 더했습니다. 재산과 체면으로 쌓은 것은 허물어지지만 사람을 살린 일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최 씨 부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을 곁에서 들은 소령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고을 사또가 명윤의 공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역병을 잡고 명윤은 전이감에 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윤은 한양벼슬길 대신 고을에 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지금 이 약방이, 지금 이 사람들 곁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명윤에게 고을 의원의 직함을 내리고 인해당에 현판 하나를 더 달아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선비가 한겨울 밤 눈보라 속에 내쫓겼으나 그 칼바람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재산도 빽도 없었지만 품 안에 간직한 책 1권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가
결국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켰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재산은 쌓이다가도 무너지고 권세는 오르다가도 기울지만 한 사람이 쌓은 덕은 세월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가난과 신분이 사람의 진가를 가리지 못하며 진정한 부부의 연은 시련을 함께 이겨낼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인해당의 등불은 그날 이후로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있는 한 강명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전라도 전주 인근 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가난한 선비 강명윤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사람을 보십니까?